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해준다면 정말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장을 제목으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네, 맞아요. 40년간 사회복지 현장을 쭉 지켜오신 정진모님의 회고록인데요. 사실 원래는 건축가를 꿈꿨던 청년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 한국 사회복지의 거의 개척자 같은 분이 되신 거죠. 이분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이랑 또 직업적 소명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번 탐구의 목표가 바로 그거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네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질문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어보는 것.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한번 함께 해주시죠. 자,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정진모님의 시작이 사회복지랑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네. 원래 꿈이 예쁜 집을 짓는 건축가였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첫 계획이 틀어진 거죠. 아, 첫 번째 시련이었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계획은 더 흥미롭습니다. ROTC 장교로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당시 아버지가 원하셨을 법한 길,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경찰이요? 네. ROTC 출신이라 가산점도 받을 수 있어서 꽤 진지하게 고려했던 길이더라고요.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또 제복을 입는다는 점에서도 장교 생활이랑 이어지는 면이 있었겠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와, 정말 영화 각본 같다고 할까요?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우연들이 막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군 복무 중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아무 연락도 없이 저 멀리 시골집까지 찾아온 일이었어요. 아니, 갑자기요? 네, 정말 예고도 없이요. 와, 그 시절에 연락도 없이 시골집까지 찾아온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본인도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모든 일의 시작. 그러니까 거대한 나비 효과의 첫 날갯짓이 된 거죠. 그 다음 날갯짓은 뭐였나요? 이튿날 여자친구를 기차역에 데려다 주려고 서울역에 갔다가요. 정말 우연히 대학 선배 한 명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와,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서울역에서 하필 그 시간에 그 선배를 만난다는 게요? 네, 근데 그 선배가 또 마침 그날 저녁에 명동에서 교수님 송별회가 열린다고 알려준 거예요. 아, 타이밍이 정말. 그래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참석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선배를 만나게 돼요. 이야,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라는 곳에 다니던 선배였는데 맛있는 점심 사줄 테니 내일 우리 사무실에 한번 놀러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자친구가 안 왔으면 서울역에 갈 일도 없었고, 그럼 선배를 못 만났을 거고, 그럼 송별회도 또 다른 선배도. 그래서 그 점심 약속에 나갔더니 그 자리가 바로 면접이었습니다. 세상에. 네, 사무실에 갔더니 선배가 회장님께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게 사실상의 입사 면접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ROTC 전역자 2명을 채용하려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놓고 적임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와, 근데 마침 그가 제 발로 빡 걸어 들어온 셈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그렇게 점심 약속하고 보름 뒤에 인천 사회복지관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네요. 본인의 어떤 의지나 계획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뭔가 거대한 힘에 이끌려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만약 여자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약 서울역에서 선배를 만나지 못했다면, 혹은 원래 계획대로 경찰 시험을 봤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고 되묻는 거죠. 삶의 방향이라는 게 때로는 내 계획 너머의 사건들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시작한 일을 40년이나 한다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둔 뭔가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 동력이 뭘까? 그 역시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고 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아,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그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답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책의 제목,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자든 동료든 선후배든 누군가로부터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즐거웠고 의미 있었고 행복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자신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의 삶에 아주 작은 등불 하나 켜주는 것. 그게 40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네.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화상회의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자 원고지에 500매에서 800매 분량의 보고서를 손으로 빽빽하게 써서 우편으로 보내면 와, 손으로요. 네. 그럼 교수님이 그걸 다 읽고 빨간 펜으로 참삭해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슈퍼비전을 받았다고 해요. 와, 원고지 800매면 상상만 해도 손이 아픈데요. 그 정성도 대단하고 그걸 또 꼼꼼히 봐준 교수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세진 교수님의 슈퍼비전은 항상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네. 보고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이 방법이 정말 이용자에게 최선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가? 이렇게요. 듣기만 해도 압박감이 느껴지네요. 물론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바쁘게 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런 근본적인 질문이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진모님은 그 가혹함이 결국 자신을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행동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뼛속 깊이 새기게 된 거죠. 이 왜라는 질문이 평생의 화두가 된 셈입니다. 전문가의 길은 정말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네요. 또 다른 강렬한 질문도 있었다고요? 어느 선배가 뜬금없이 던진 질문이었다던데. 네. 점심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 선배가 툭 하고 물었대요. 전문가에게 우울할 권리가 있을까?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저라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히 있다. 전문가도 사람인데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진모 님도 처음에 똑같이 답했다고 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배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프로는 그 감정 표현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 그대 프로야. 아,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그렇죠. 특히 다른 사람을 돕고 지지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어요. 내가 먼저 감정에 휩쓸려서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교수나 선배 같은 전문가에게서만 얻은 게 아니에요. 또 있나요? 네. 심지어 자신이 돕던 이용자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한 아주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개인적인 호기심이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표정을 바꾸더니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질문에 제가 꼭 답해야 하나요? 만약 답을 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답하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겠습니다. 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겠어요. 네. 나는 선의로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무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니까요. 정확해요.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에 빠져서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 권력 관계를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저라도 20년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서 우연히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지난날의 미안함과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고 하니 이 일화가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성장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이 겹쳐 보이네요. 네. 정진모님의 개인사가 곧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했다고요. 맞아요. 함께 일했던 전봉윤 회장이 당시 현장을 황무지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황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70년대에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 시스템은 거의 전무했고 대부분 옥수수 가루나 분유 같은 외국의 원조 물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사회사업의 거의 전부였죠. 아, 영화 같은 데서 보던 장면이네요. 동사무소 같은 곳에 길게 줄 서서 배급받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요. 네, 바로 그런 시대였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동시에 빈부격차나 도시 문제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구호물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해진 거죠. 아, 그래서? 바로 그때 자선 사업에 가깝던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지금의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과도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가 바로 정진모님 세대인 겁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회고록에 평생 지키려 했던 4가지 삶의 원칙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의 직업적 신념이자 삶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기입니다. 기본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시간 약속 지키기, 먼저 인사하기,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기 같은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요. 하지만 이런 작은 기본들이 쌓여서 신뢰를 만들고 모든 관계와 업무의 뿌리가 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얼마나 철저했으면 본인이 평생 사용한 이메일 주소에 기본을 뜻하는 기본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정도였어요. 와, 이메일 주소에 기본을 넣을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이게 정말 기본인데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놓치기 쉬운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인사나 경청 같은 것들이요. 매일 쓰는 이메일 주소를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나에게 정직하기였어요. 나에게 정직하기. 이건 단순히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모르면서 아는 척,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하는 위선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봤어요. 혼자 있을 때도 언행을 삼간다는 신독의 자세를 강조했죠. 그 원칙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면증후군이나 임포스터 신드롬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는 불안하고 잘 모르면서도 전문가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다 아는 척, 괜찮은 척 연기하는 거요. 그게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이미 그때부터 통찰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셈이죠. 세 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기입니다. 그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꼭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당신은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프레임을 엿보고 싶었던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될 이유부터 찾지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될 방법을 찾아낸다고 본 거예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듣고 좀 놀랐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요. 이게 말은 쉽지만 특히 조직 생활을 하거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라든지 실제 봉사활동은 안 하고 증명서만 떼어달라고 하는 경우처럼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의는 아닐지라도 이건 그러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이 4가지 원칙을 들어보니까 한 분야에서 40년간 전문가로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 기술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단한 자기만의 철학을 갖추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가를 꿈꾸던 한 청년이 여러 우연한 사건들을 거쳐 한국사회복지라는 황무지를 개척한 산증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40년 삶은 결국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길고 성실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있어 행복했다는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정진못 닉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나누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대신 복이 됩시다라고 답하곤 했다고 합니다. 복이 됩시다. 네, 복이 나에게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스스로 복을 짓는 능동적인 삶을 살자는 의미였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복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